자, 지금까지 인코텀즈 2020 11가지 조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며 연필로 써가면서 쌤이랑 같이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PPT 화면 지금 보고 굉장히 어려운 영어로 나와 있는 이렇게 이 그림을 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조건을 눈으로 익히면서 입으로 한번 말해봅시다. EXW, FCA, FAS, FOB, CFR, CIF, CPT, CIP, 그 다음 DAP, DPU, DDP 이렇게 11가지입니다. 초록색 박스는 매도인의 조건이고요. 파란색은 바이어인 매수인인데요. 선생님과 다르게 이 그림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 분기점으로 나눠져 있죠. 자, 선생님은 어떠한 두 가지 시점을 나눠서 구별했죠? 위험과 비용으로 나눴는데요. 이 XW 조건 같은 경우는 공장 인도 조건이라 해서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이미 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위험이 이전되고요. 비용은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XW는 매수인의 최대 의무 조건이었죠. 두 번째, FCA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 인도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위험이 이전되고,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FAS는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부두 또는 바지선으로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 바지라는 특정한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FOB는 본선 인도 조건이라 해서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될 때 위험이 이전되고요. 비용의 이전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C조건의 첫 번째 CPT는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인데요. 물품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복합 운송의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위험이 이전되고요.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단, 보험료는 제외입니다. CIP 조건은 물품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복합 운송의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위험이 이전되고요.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C의 세 번째 조건, CFR 조건은 운임 포함 인도 조건인데요. 물품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된 때 위험이 이전되고요. 매도인은 물품 적재 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합니다. CIF는 CIP와 같이 보험료가 포함된 조건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D 조건, DAP는 도착 장소 인도 조건입니다. 물품이 수입 통관되지 않은 채 수입국 내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위험이 이전되고요. 이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DPU 조건은 물품이 수입 통관되지 않은 채 지정 목적지 또는 지정 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 위험이 이전되고요. 이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양하비를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DDP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은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으로 물품이 수입 통관된 상태에서 수입국 내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 위험이 이전되고요. 이때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수입 통관 비용, 관세, 조세, 부가금 모두를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가지 조건을 배워봤는데요. 영어 E, F, C, D 그룹으로 묶어서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조건엔 뭐가 있었죠? E, X, W. F 조건에는 FCA, FAS, FOB. 자, 그럼 C 조건은 뭐가 있었죠? 보험료가 포함된 CIF나 CIP와 나머지 두 가지는 CFR과 CPT 조건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D 조건은 delivered. 쌤이 맥도날드 딜리버리 생각난다고 했는데 DAP와 DPU, DDP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1가지 조건이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기 전에 이 파란색 꼬물이는 매수인이고요. 초록색 꼬물이는 매도인이에요. 이제 이 둘 여기로 가져온 다음에 쌤이랑 같이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먼저 매수인부터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우리. 첫 번째로 EXW 조건은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최소의 의무를 가진다고 했죠? 매도인이 최소로 갖고 있죠? 그래서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의 의무 모두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DDP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최대 의무 조건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출 통관과 수입 통관을 해야 합니다. 완전 이 맨 끝과 끝에 있는 조건이 반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매수인이 또 어떠한 조건에서 의무가 있냐? FCA의 수입 통관 의무, 그리고 FAS의 수입 통관 의무, 그 다음에 FOB의 수입 통관 의무, 그 다음 CPT의 수입 통관 의무, 그 다음 CIP의 수입 통관 의무, CFR의 수입 통관 의무, CIF의 수입 통관 의무, 그 다음 DDP의 말고 DAP의 수입 통관 의무, 마지막으로 DPU의 수입 통관 의무가 모두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매도인은 어떨까요? 이걸 가져올게요. 매도인은 FCA부터 DDP를 제외한 DPU까지 모두 수출 통관의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수출 통관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특별하게 이 XW만 매수인의 최대 의무 조건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수출 통관 의무를 가지고 있고, DDP에서는 매도인이 수입 통관까지 한다는 특징이 있겠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살펴보면 매도인의 가장 최소 의무 조건인 EXW에서는 수입 통관의 의무나 수출 통관의 의무 모두 매도인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매도인의 최대 의무 조건인 DDP의 경우 매도인이 수출과 수입 통관 모두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EXW가 가장 의무가 큰 조건이니까 매수인이 둘 다 수입과 수출 통관을 해야 하고요. 반대로 DDP는 매도인이 가장 큰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 매수인은 할 필요가 없겠죠. 자, 눈으로 한 번 더 익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코텀즈 2020을 운송 방식별로 분류하고 운송비와 운임 부담자별로 분류해보고 보험 가입자별로 분류해보고 위험 이전의 분기점별로 분류해보고 무역거래 조건의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역 클레임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클레임. 우리 클레임이란 말 들어봤죠? 만약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거나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을 때 손님이 불평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을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무역 거래를 할 때 당연히 당사자들 간에 클레임 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레임이 맞는데요. 이 무역 거래에서 클레임이란 매매 당사자 중 일방이 매매 계약 내용을 불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행하는 일정한 청구, 즉 손해배상 같은 것이거나 그러한 청구에 관한 권리를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경고, 분쟁이라고는 다릅니다. 이러한 클레임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발생 원인의 기준에 따라서 품질 클레임, 수량 클레임, 선적 클레임, 포장 클레임, 가격 및 결제 클레임, 보험 클레임, 계약 클레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품질 클레임이란 말 그대로 품질이 불량됐거나 품질 차이 등에 관한 클레임이고요. 수량 클레임은 선적 수량이 부족하거나 중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에 관한 클레임입니다. 선적 클레임은 늦게 선적이 됐거나 선적이 되지 않았거나 이런 거에 관한 클레임이고요. 포장 클레임은 불완전 포장이거나 포장 불충분 등에 관한 클레임입니다. 가격 및 결제 클레임은 가격 인하, 가격 인상, 결제 지연, 미결제에 관한 클레임이고요. 보험 클레임은 불완전 보험 계약 체결이거나 보험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클레임을 뜻합니다. 계약 클레임은 계약의 성립, 내용, 이행에 관한 클레임을 뜻합니다. 또 이러한 클레임의 종류를 발생 원인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성질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 클레임, 마켓 클레임으로 나뉩니다. 일반 클레임은 무역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클레임을 뜻합니다. 매매 당사자의 과실이나 태만에 의해 발생하는 클레임을 의미해요. 마켓 클레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미한 사안을 핑계로 매수인을 손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제기하는 클레임을 뜻합니다. 예시를 통해 마켓 클레임 예방을 위한 매도인의 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견본으로 품질 조건을 정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견본과 동일 대신 견본과 유사 이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TA 거래의 경우 신용장 거래에 은행의 지급 확약을 확보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신용장 수령 후 모호한 선적 서류 요구에 대한 명확한 수정 요구를 해야 하고요. 운송 중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EXWORKS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일반 클레임과 마켓 클레임과 또 별개로 계획적인 클레임이 있는데요. 매매 당사자의 의도에 의한 클레임을 계획적인 클레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무역 클레임은 어떤 내용이 있냐? 총 2가지가 있는데요. 금전적인 청구를 하는 경우와 금전 이외의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금전적인 청구를 하는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나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대금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는 클레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품질 위반이나 선적 불이행, 부당계약 해제, 지연 성적, 대금 결제 지연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전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대금 지급 거절은 신용장 조건과 서류가 불일치하거나 DA 거래에서 물품이 서류보다 먼저 도착하여 검사 결과 계약 내용과 상이할 경우 대금 지급 거절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대금을 감액할 요청을 할 경우에는 도착된 물품이
품질, 포장, 수량 부족 등으로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금 감액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 가지 금전적인 청구 말고 금전 이외의 청구가 있는데요. 화물 인수를 거절할 수 있고요.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요. 잔여 계약분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요. 대체품의 청구 및 부족분의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물 인수 거절이란 화물의 품질 불량 또는 파손 등을 발견했을 때 매수인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인수 거절 약정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 상태가 계약의 현저히 위반될 때 거절이 가능합니다. 계약 이행 청구란 매도인은 신용장 개설을 요청하거나 매매 약정 시 물량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 물품 선적의 이행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잔여 계약분 해제 요청이란 분할 선적된 물품의 품질 불량 또는 품질 등급에 상이하다는 이유로 잔여 계약분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품의 청구 또는 부족분의 추가 송부에 관한 내용인데요. 매수인이 화물 인수를 거절하고 반송함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계약 물품을 다시 선적하도록 요청하거나 도착된 화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매도인에게 부족분을 추가로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역 클레임이 무엇인지 잘 살펴봤죠? 무역 클레임은 무역 거래를 했을 때 당사자 간 어떠한 불만이나 불이행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요. 무역 클레임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무역 클레임을 어떻게 제기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무역 클레임은 매수인의 물품 검사와 통지의 의무가 있는데요. 매수인은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무역 클레임의 제기겠죠? 나라별 물품 검사 및 통지 방식이 다른데요. 우리나라 상법에 의하면 지체 없이 검사해야 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내에 발견하여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본 상법에 의하면 즉시 검사해서 통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법과 동일하죠. 하지만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검사해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이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클레임 제기 사유 발견 시 클레임을 청구한 당사자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당사자의 선택이 잘못되면 클레임 제기의 효력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클레임 사유 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클레임을 할 때 제기 기한을 약정한 경우는 약정된 기간 내에 제기를 해야 하지만 약정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는 준거법의 규정에 따라 클레임의 제기 기간이 결정됩니다. 비엔나 협약의 경우 검사나 하자 발견 즉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물품이 실제로 교부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이내에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클레임을 제기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클레임 사실 진술서와 청구액에 대한 손해명세서, 그리고 검사 보고서, 기타 계약 입증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클레임 사실 진술서는 법적 문서로서 간단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청구액에 대한 손해명세서가 중요한데요. 손해액과 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보고서도 중요한데요. 품질이 불량이거나 품질이 상이하거나 수량 부족 등에 대해 국제공인검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객관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외에도 기타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무역 클레임은 어쩔 때 수량이 되는지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데요. 이때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클레임 제기 기간 내에 제기가 되었는지, 하자 입증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물품의 검사가 공인 검사기관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계약 조건의 미비에 의한 클레임은 아닌지, 손해배상의 청구가 합리적인 계산에 의한 것인지, 하자의 정도가 계약 및 거래 관례상 허용 범위를 초과했는지. 그러면 상대방이 클레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을 하거나 대체품을 인도해야 하죠. 하지만 클레임이 부당한 경우 청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이후에는 중재나 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이러한 무역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당사자 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제3자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당사자 간 해결하는 방법은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다른 조건으로 만족시킨 경우나 클레임 제기 금액이 너무 작아 클레임의 가치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 절차가 복잡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클레임을 포기하고 단순 경고로서 주의를 촉구하는 방법입니다. 또는 제3자의 판단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교섭에 의해 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화해를 뜻하는데요.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화해를 통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더 복잡하거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 제3자 개입에 의해 해결을 하는데요. 총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알선, 조정, 중재, 소송입니다. 알선이란 공정한 제3자가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의 요청으로 사건에 개입을 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을 뜻해요. 강제력은 없으나 제3자가 당사자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정이란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해결안에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조정은 중재 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양 당사자는 제시된 조정안을 수락할 의무가 없으므로 어느 일방이 조정안에 불복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재인데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 관계를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의 판단에 맡겨 양 당사자가 절대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합의하는 방법을 중재라고 합니다. 중재는 중재 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은 강제성을 갖습니다. 또한 그 효력도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매우 강제적입니다. 또한 뉴욕 협약에 의해 외국에서의 집행 보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인데요. 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중재에 의해 해결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발동을 요청하고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바로 소송입니다. 이렇게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화해가 되는 당사자 간의 해결 방법이 있고 알선, 조정, 중재, 소송, 제3자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이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중재제도란 자발적 중재 합의에 의해 계약 당사자 간에 현존하는 분쟁이나 앞으로 발생할 가능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을 통한 판정에 따르도록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뜻해요.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 법정 제도이며 당사자 간 중재 계약이 약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위한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 중재 협정의 체결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입니다. 그럼 이러한 중재가 일어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요. 분쟁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의 사회성이 있거나 또는 중재 판정의 구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거래 당사자가 분쟁 발생하기 전이나 분쟁 발생 후 중재 합의를 해야 하고요. 중재 기관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이어야 하며 중재 권한이 당사자 간 합의에서 기인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인은 반드시 중재 판정을 해야 하고 당사자는 그 판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중재제도에 장단점이 있겠죠. 우선 장점은 분쟁이 굉장히 신속하게 해결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소송은 3심제로 운영되는 반면 중재는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법원에 비해 짧은 시간에 최종 판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상사중재 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률의 규정 중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심리 종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재는 30일 이내, 국제 중재 판정은 4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재 제도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단심제로 운영되므로 법원 소송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송의 경우 매 심급마다 인지대나 변호사 보수 등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판단이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상거래와 관습에 정통한 중재인이 판정하므로 법원 판결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중재제도는 절차를 비공개합니다. 중재는 회사의 운영 비용이나 영업 방식, 손익 내용 등 거래 비밀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사업상 비밀이나 회사의 명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한 이 중재제도의 판정은 국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뉴욕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대해 그 집행을 보장받으므로 국내에서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소송에 의한 판결보다 훨씬 더 큰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자주적인 분쟁 해결 방법인데요. 중재 계약으로부터 중재 판정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중재 합의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자주적인 분쟁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분위기인데요. 소송은 제소 및 소환의 수단에 의해 진행되지만 중재는 상호 교섭과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단점일까요? 법률상 문제가 있는데요. 중재인은 사실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으나 중요 법률 문제가 기재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판단 능력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재에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통지되었다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불출석 당사자의 입장이 완전 무시될 수 있어요. 또한 단심제이기 때문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감소하죠. 중재 판정이 법률이나 판례 등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존함으로써 판정 기준이 애매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감소합니다. 또한 중재인의 대리인 의식인데요. 중재는 당사자가 각각 한 명씩 대리인을 선임하므로 선임받은 중재인은 선임자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러한 중재 계약은 중재제도는 합의를 할 수 있는데요. 언제 할 수 있냐? 이 중재 계약의 의미란 사법상의 법률 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에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는 합의를 뜻해요. 사전에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중재 합의와 사후 약정하는 중재 부탁 합의로 구분되는데요. 사전에 중재 계약에 의한 합의가 없을 경우는 분쟁이 발생한 후 중재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시 중재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중재 조항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에 대해 중재 의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재가 행해지는 장소, 이용할 중재 기관, 적용할 중재 규칙 또는 중거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과 말했던 세 가지가 중재의 3요소입니다.